공급을 왜 볼까요? 공급을 왜 볼까요? 공급을 왜 봐야 할까요? 매매 시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매매 시세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이 있다고 한들 매매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입지가 개선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생기게 되면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매매가를 같이 끌고 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는 실제로 입주 물량과 무관하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성시의 수요 공급이에요. 화성시 이게 적정 공급량인데 이 적정 공급량보다 항상 거의 몇 년간 많았어요. 공급량 자체가. 근데 가격은 쭉 올랐죠. 하남시도 마찬가지. 하남시도 공급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격은 쭉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하남시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입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 좀 멀리 있지만 수도권에서 여기를 이기 신도시라고 만들고 계획을 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수요가 찰 거라고 보고 만든 거예요.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다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동탄에서 좀 좋은 입지라고 하는 곳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 정도로 공급일 때 이렇게 공급량 자체가 매매가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다, 가격이 내린다 이렇게 이원화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공급을 보는 이유. 그러면 시세에 영향 미치지도 않는데 공급을 꼭 봐야 되나요? 네, 정말 중요해요. 공급이. 특히 지방투자할 때는 공급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주셔야 돼요. 전세가는 실제로 수요 공급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급에 따라서 전세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너무 뻔한 거예요. 공급이 없게 되면 전세가 오르겠죠. 공급이 많으면 반대로 전세가 내리게 되겠죠. 그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 빨간색이 서울 전세고요. 여기 파란색이 매매예요. 그리고 여기가 적정 공급량이고 여기가 공급량이 보이면 돼요. 그럼 실제로 이 적정 공급량보다 넘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매매가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 전세는 내려가죠. 이렇게 쭉 이제 공급이 없으면 매매가 올라요. 그러다가 다시 또 공급이 많아져요. 그럼 전세가 주춤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세가 없었어요. 전세가 공급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부터 공급이 좀 많아졌어요. 그때 주춤하는 거죠. 이 뒤에 상황은 좀 달라요. 왜냐면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차상법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이후로는 좀 다르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움직이는 게 전세예요. 이때 노무현 정부도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서민 주거에 일거에서 좀 강력한 규제를 했어요. 이 덕분에 좀 이 다음부터 공급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경기 완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확대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서민 주거 안정, 실수요자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공급이 거의 없고, 또 2021년 이후로 공급이 거의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이곳 그리고 공급이 많았던 곳. 그럼 이때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 한다면 매매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은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점점 많아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왜냐면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집이 없으니까, 공급되는 집이 없게 되면 당연히 더 필요한 사람들에 비해서 전세 가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게 돼요. 그럼 전세가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공급이 없어서 전세가율이 상승했어요. 빨간색.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60%, 70%,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전세로 거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공급만 더 되면 매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매매로 갈아타면서 매매 가격 자체가 올라가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매매 가격이 붙었으니까 투자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붙게 되면 매매 가격 자체가 더 고공행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승된 거예요. 그럼 대구에서 볼게요. 대구에서 이게 공급량이고 여기 전세 금액이 올라, 전세 지수예요. 여기서 봤을 때 이 위치 2003년도 그리고 2006년에서 2009년도, 2015에서 2018년도 공급이 좀 많았어요. 그때마다 가격이 없을 때 오르다가 이렇게 공급이 생기면 가격이 내리고, 그리고 오르다가 다시 공급이 많아진 시점이 됐을 때 내리고, 다시 또 쭉 오르다가 공급이 많아진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주춤하게 되죠. 어때요? 너무 정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꼭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공급을 봐주시면 공급에 따른 전세가 흐름을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공급을 보는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그럼 매매가가 아니 전세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매매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더 환희와 기쁨을 느끼잖아요. 매매가 오르면 내 손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매매가 아닌 전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세가 흐름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로 가면 갈수록, 시세 투자로 가면 갈수록 이 전세가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여기서 한번 픽업하게 되면 나중에 힘들게 돼요. 제가 나중에 사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투자자에게 입주 물량 중요성을 보도록 할게요. 전세가가 상승한 경우가 있을 거고, 전세가 보합인 경우가 있을 거고, 전세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보합은 일단 제외를 할게요. 전세가 상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럼 이 경우가 있을 때 전세가가 상승했는데 매매가 상승한 경우, 그럼 기분이 너무 좋겠죠. 나는 역시 투자를 잘해. 나는 진짜 투자로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만약 매매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버틸 수는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으니까. 확정 수익이 아닌 거, 매매가 하락해도 팔지 마요. 확정 손익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어요. 반면에 전세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하락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매매가가 상승하거나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이렇게 전세가가 하락했는데 매매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알쏭달쏭하죠. 좋아야 말아야 돼요. 근데 전세가도 하락했는데 매매가도 하락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지고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까지 하고 가동 미모가 일어나고 미모가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만큼 전세가 사실 전세가 상승만 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전세가가 하락이 되는데 매매가 상승해요. 근데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전세 하락이 여러 개다. 한 집을 몰빵해서 여러 개가 되니까 그러면 전세가 하락분을 다 못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흑자가 더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한다는 건 투자자한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서 넣은 거예요. 공급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고. 전세가 상승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전략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급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공급을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해당 지역만 보면 될까요? 정말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방과 수도권은 공급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어떻게 입주 물량을 확인하냐면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안양시예요. 평촌에 있는 곳이에요. 평촌에 둘러싸여서 보시라고 하면 과천, 시흥, 군포, 의왕, 수원이에요. 근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입 전출을 살펴보게 되면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수원시에서 오고 나가는 건 의왕, 군포, 수원, 시흥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의왕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시흥 쪽에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인접한 지역에 유출이 있으면 공급이 있으면 유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봐요. 수도권이나 특히 수도권이라면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점은 이럴 때 4월달, 5월달에 잘 맞추는 거죠. 4월달, 5월달 지금 안양에도 공급이 없는데 이때 전세를 맞추게 되면 나중 2년 뒤에 4월, 5월에 이 주변 지역에 입주가 없어 2년 뒤에. 그렇게 전세금을 올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춰서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올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세를 맞추는 시점에서 그 2년 뒤를 꼭 파악해 주셔야 돼요. 2년 뒤에. 그리고 길게는 2년 뒤보다 4년 뒤로 주는데 4년 뒤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공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뒤를 잘 봐두시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공급 물량 확인 시에는 인접 지역의 공급을 함께 확인해 줘야 돼요. 이거 꼭 봐줘야 돼요. 그 다음 지방이요. 지방에 대구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구미시랑 성주군이나 구미군 그리고 영천군, 경산시, 청도군이 있어요. 여기 공급 확인해 줘야 될까요? 인접해 있는 지역이니까 확인해 줘야 될까요? 아니 여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기 30km씩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인구가 전주되고 전입되는 규모를 오히려 확인하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곳들에 대해서 봐주시는 게 더 좋아요. 여기 보시면 전국에서 이제 이동을 보는 거예요. 100분의 100을 봤을 때 대구 내에서 움직이는 게 70%예요. 경산시에서 움직이는 게 3%, 구미시로 움직이는 게 1.5%예요. 그러면 다 나머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공급을 보고 그 다음에 넓게 본다고 해도 경산시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산시에서도 여기까지 영향 미치겠는 경산시가 공급이 있었을 때 대구에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지역들까지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생활권에 따른 공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볼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는 것이 좋아요. 공급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공급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미분양 물량을 알게 되면 시세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게 뭐냐면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거는 내가 새 아파트를 살려고 마음을 먹는데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아파트를 사고자 마음을 먹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봐도 새 아파트가 비싼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 아파트를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미분양 물량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다들 분명 10개가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보니까 8개가 되고 하루 지나서 보니까 7개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람의 마음 자체가 이제 새 아파트도 충분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입지가 좋지 않은 미분양이었는데 아니면 실제 가격이 비싼 미분양 아파트였는데 그거 충분히 매수할 만큼의 그런 흐름 그런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아니면 시세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가격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분양 물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전세 지수 및 공급이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았을 때 전세가 주춤하는 거 좀 전에 확인 한번 해보셨죠? 그 다음에 이걸 볼게요. 매매 지수 및 미분양이요. 파란색 매매 지수인데 매매 지수를 볼게요. 미분양이 많았던 시점이 약 2011년도, 2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가 미분양이 많았어요. 미분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죠. 여기서부터가 좀 많았어요. 여기서부터 가격이 좀 주춤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1,500에서 2,000세대 정도가 되면 그때 미분양 이 정도가 된다면 서울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봐줘요. 이 기준을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2014년도까지 끝나고 나서 2015년도부터는 미분양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 줄어들고 2017년도에는 거의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만약에 다시 2022년, 2023년도에 미분양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 그럼 어떻게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를 들면 예를. 그때는 다시 가격이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미분양이랑 매매 지수랑 같이 봐주시면 시세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구에서 한번 볼게요. 대구에서 전세 지수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매매 지수이 미분양이요. 이렇게 미분양이 열었을 때 아까 서울에는 1,500세대에서 2,000세대였잖아요. 대구 미분양 한번 보시겠어요? 2만 세대. 그러니까 미분양 가면 이렇게 가격이 흔들려요. 제가 앞에서 기사를 하나 보여드렸죠. 미분양 생기고 있다고. 근데 그 징조가 주춤할 수도 있다는 징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징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눈을 불켜고 더 잘 찾아가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실제로 공급이 많을 때는 내가 매수를 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미분양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최근까지도 많이 오르게 됐던 거예요.
그럼 전국에서 지금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전국에서 역대 최저예요, 지금 미분양이.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당장. 근데 이게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입주 물량이 아주 리스크 관리 방법이에요. 저평가된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평가된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분산 투자. 그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세금의 10% 정도는 유동자금으로 남겨줘야 될까요? 혹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신 분? 네. 10% 정도는 유동자금으로 리스크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재계약이 도래했는데 주변에 공급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계약 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제 경험을 미루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갑자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왔어요.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공급이 많았을 때 리스크가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수지구청 이쪽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아파트가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단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투자했던 아파트가 1호기가 수지 동구 아파트예요. 95년식에 600세대가 조금 넘어가고 24평 단일평형이에요. 여기 전세 계약 시점이 2017년 3월이고 재계약 시점이 2019년 3월이에요. 그리고 수지 상봉동 아파트, 여기 아파트는 제 2호 두 번째 사원입니다. 94년식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1620세대 24평 단일평형이에요. 전세 계약 시점은 2017년 7월이고 재계약 시점은 2019년 7월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몰빵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빵 투자 맞으면 아니에요. 부채가 끝이에요. 네, 딱 부채가 끝이에요. 여기 부채 끝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017년 3월과 2017년 7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4달 텀을 두고 2019년에도 몰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매수했을 때 공부를 많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왜냐면 저는 전세값이 오르는 시장을 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공급이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번 공급 물량 체크 한번 해볼게요. 2017년도 매입 시점이에요. 이렇게 크지만 원이 크게 보이지만 여기 보이는 원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렇게 공급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2019년에 어떻게 2년 뒤에 이렇게 돼요. 원이 진짜 원이 여기가 2,500세대가 넘어가고 여기 1,400세대가 넘어가고요. 여기 1,600세대, 1,600세대, 2,400세대 이런 식으로 공급이 정말 많이 예상돼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요. 공급 어때요? 지금이죠. 지금 수제 공급이 있나요? 없죠.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만 버텨보자 라고 말 먹었겠죠. 근데 생각보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투자자의 수지 동구 아파트 2017년 3월에 계약을 했고요. 매매 전세 차이가 1,000만 원, 2억 9천에 매수를 해서 2억 8천 전세를 났어요. 매매 전세 차이 1,000만 원. 어때요? 네, 수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때 매매 실거래가 그리고 전세 실거래가요. 제가 매수했던 시기가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매매 전세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당연히 이게 찍히는 걸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세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도 이 시절에 생겼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재계약 시점의 매매 시세는 2억 9천에서 3억 5천으로 올랐어요. 기분이 어때요? 근데 재계약 시점의 전세 시세는 2억 8천이었는데 2억 3천이 됐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네, 아까 말했던 알쏭달쏭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매물을 봤을 때 이런 매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올수리를 했는데 올수리에 하시입주에서 2억 3천 그리고 2억 4천 올수리 다 됐다고 전세 대출 안 나가고 2억 4천의 물건들까지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분한테 지금 시세가 2억 3천인 것 같은데 2억 3천으로 하고 제가 7천만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그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일단 제 돈이 나간다는 건 제가 투자 리스크를 계속해서 감수를 하는 게 그렇게 감수를 못할 사람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까지 다 돌려주게 되는 거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텝 1이 원하는 전세 금액을 말해보는 거예요. 다행히도 첫 번째 제 세입자가 제 첫 집이기도 하고 좀 정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세입자분과도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다고. 그리고 3월에 전세를 안겨 들어오는데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시냐 한 2달 정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입주할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사 계획을 따로 잡고 있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알겠다고 입주 계획이 없다면 이제 올해 거주하셔도 무방하다고 하고 네, 언제쯤 전세 계약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쯤에 입주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계약을 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계약하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제가 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저는 대출료를 좀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제가 보내줄 테니 다시 도장 찍고 보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부동산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본인이 좀 대필 그 비용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5만 원에 하겠다고. 5만 원에 할 수 있는데 발견했으니까 거기서 하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대필료 5만 원이면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싸요. 보통 10만 원, 비싼 게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저렴하기도 하고 재계약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전 당연히 오케이를 했던 거죠. 근데 네, 거의 한 달 뒤에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혹시 업무 중이라 바쁘실 텐데 재계약건 전세금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못 나눠서요. 얼마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꼭 남겨드려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그래도 이분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1년 계약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하고 전세금은 그대로 가능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왔을까요? 그건 힘들고요. 얼마 돌려주세요. 라고 왔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뵐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가 있다고 그 궁금이 많다고 항상 떨어질 걸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단계도 알려드릴 텐데 하나하나씩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세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역전세 났다고 해서 10개를 전부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프로는 재계약을 그대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몇 개는 그냥 무시되고 무시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몇 개는 돌려줘야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가장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마련했었던 거예요. 이건 상당히 잘 넘어간 거죠. 하지만 두 번째는 잘 넘어갔을까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네, 투자자 두 번째. 삼풍동 아파트, 삼이풍이 동안 아파트예요. 여기 2017년 7월에 계약했고 여기도 매매가 2억 7천, 전세가 2억 6천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 전세 차이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를 보고 전세 실거래가를 볼게요. 매매 실거 전세 실거래가 여기 9층에 2억 6천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제 거예요. 여기 최고가를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났더니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또 투자자분들이 보는 거죠. 아 여기가 매매 전세 붙었네. 아 이거 투자해야겠다. 그러고 거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죠.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가가 하락하게 됐어요. 여기서 또 공급까지 생기다 보니까 더 하락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입지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아파트보다 더 입지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 시장 매매 시세는 올랐어요. 여기도 9천만 원도 올랐어요. 기분이 좋겠죠. 근데 재계약 시장의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7천이었는데 1억 7천이 됐어요. 9천만 원이 내려갔어요. 실제로 이런 물건들 이게 최저가가 아니에요. 1억 5천짜리도 있어요. 올수리 해주고 대출 그리고 1억 7천짜리 특보수익 전세 주간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요. 어때요? 이게 만약에 한 채 있으면 이거지만 5채 있으면 어떻게 돼요? 9천짜리 뭐 1억짜리 다 쓰면 5억에 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신이 없고 내가 돌려주더니 진짜 부족하다면 이 금액이 더 오르기 전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흑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다면 꼭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2는 이제 조건을 만들기예요. 제가 이때 19년 3월 28일이에요. 날짜도 써놨습니다. 이때 매일 그 세입자분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보통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겠죠. 그리고 7월 계약인데 3월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전화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맞춰서 이 시간에 전화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전혀 생각이 없지. 요새 전세 시세가 전세가 너무 많이 내렸어.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돼서 연락을 하셨대요. 걱정 마. 그래도 내면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쭤봤죠. 혹시 재계약하실 예정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입자분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하실 거라고 했을까요? 가격 맞으면 할게요. 이 말은 가격이 맞으면 하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분이 안 하게 되면 아까 전세 가격 봤죠? 1억 7천, 1억 5천 대 있는 거 맞죠? 그만큼 빼기가 쉽지 않고 여기 전세가 100개가 넘게 깔려 있었어요. 전세가 안 빠지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잡아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전세 재계약 금액이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내려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2억 천 정도로 좀 하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돌려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하락분만큼 이제 5천만 원이 내려가면 제가 2억 9천의 전세가 있었으니까 하락분만큼 이자로 좀 지급을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하락분이라고 해도 3년에 150 그리고 4년에 200 그리고 5년에 250이 되는 5%라고 하면 3%라고 하면 연에 150 4%라고 하면 연에 200 5%라고 하면 연에 2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이라고 해도 제가 5천만 원 드리는데 500만 원 정도 5%라고 해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라고 했을 때 300만 원 정도로 제가 5천만 원을 가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5천만 원으로 내가 300만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오히려 이거는 제가 돈으로 그냥 이자를 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안 되는데요. 왜냐면 본인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건 재계약 전세 금액을 2억 천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진짜 현금이 그때는 좀 중요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재계약 전세 금액을 2억 천 해주시면 안 되겠냐. 좀 돈이 없어서 3천만 원 제가 돌려드리시는데 그 이상은 좀 힘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몇 번의 이야기가 오고 갔었어요. 그러다가 절충했던 것이 재계약 전세 금액 2억 2천, 4천 돌려주는 거였어요. 다행히 이제 4천만 원, 저는 진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7, 8천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4천만 원으로 막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연락이 왔어요. 6월달에 저희 계약이 7월달이잖아요. 계약이 7월달인데 6월달에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시작된 6월이네요. 형님 아까 세입자입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전화 주시면 합니다. 저 연락을 드렸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때보다 전세금이 더 많이 내렸대요. 그래서 아무리 2억 정도는 안 되겠대요. 이거 계약을 그렇게 원하는 가격을 안 맞춰주면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일단 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요. 왜냐면 다른 매물들은 그것보다 답이 더 아래였으니까.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요. 6월 10일에. 한 4일 정도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어떻게 결정하는지 일단 500 정도 다시 더 돌려준 걸로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답을 주셔야 저도 다른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2억 1,500에 계약하기로 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재계약도 유리한 조건이라면 계약을 빨리 진행해야 돼요.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그분의 그 상황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도 바뀔 수 있고 그렇게 거주하고 있으신 분의 마음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도 유리한 조건이라면 빠르게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의 전세 재계약 대처 방법이에요. 이제 스텝 1. 진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원하는 전세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면 돼요. 원하는 걸 말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관계가 좀 중요하고 너무 관계가 좋지 않은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하면 오히려 기분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텝 2는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걸 제가 오히려 그 전세금 할부만큼 이자를 준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협상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득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죠. 근데 이득이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더 내 돈을 지킬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네 번째는 유리한 조건이라면 빠른 계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스텝 네 번째가 첫 번째 원하는 전세금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원하는 걸 받아줬을 때 첫 스텝 4가 스텝 1 다음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게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유리한 조건이나 빠른 계약을 진행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달성했을 때 좋은 조건이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계약까지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공급에 대해서 좀 리스크한 점들만 말씀드렸는데 그럼 장점은 없을까요? 공급에 대한 장점. 제가 강의 중에도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공급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빌라들로 가득 찬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밀었어요. 4등분을 했죠. 이렇게 밀고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왕십리 뉴타운 쪽이에요.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는 곳이에요. 좀 전에도 이렇게 만촌 공간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자기가 들어오면서 입지가 개선돼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지 자체가 더 좋아지게 되면 그 주변까지 시세 흐름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의 개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제2공단이죠. 제2공단의 공급이 어땠을까요? 정말 많았죠. 이래요. 여기가 동탄 1 있고 동탄 2가 있어요. 여기가 명통이 있는데 여기 적벽골 중 8단지의 가격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인데 여기 상당히 대단하게 잘 버텼어요. 여기가 22,000가구 입주, 12,000가구 입주, 23,000가구 입주까지 버티다가 떨어진 거예요. 34,000가구가 들어왔을 때 5% 떨어졌거든요. 이러면서 매매가까지 끌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때 실거주 입장이 어떨까요? 매매 가격이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도 훅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실거주 입장이라면 전세 금액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 기간, 이 구간 자체가 다개세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럼 그 구간에 내가 실거주 마련하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죠. 내 집 마련을 하기. 가격 목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전세가 먼저 떨어지죠. 전세가 먼저 떨어지면서 매매가가 끌고 내려가요. 이 정도 시점에 매수를 했다면 정말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고 순식간에 거의 1억 5천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항상 나쁜 게 아니라 공급은 이 주변 환경 개선해 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공급을 항상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아요. 이건 수도권이나 지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공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변 공급을 체크하여 전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맡은 지역이 있다면 그 인근에 생활권을 같이 공유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공급까지 같이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맡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생활권 공유하는 곳까지 같이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급이 많은 곳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많은 곳에 투자했다면 꼭 리스크 대비를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 1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항상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행복과 성공의 법칙을 너무 잘 해주었죠. 내가 이 길이 맞다고 느낀다면 정말 달리십니다. 지금 지방 투자의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달려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 투자라는 게 수도권 인자 이런 거랑 다르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든 게 나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를 정말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방 투자를 통해서 한 발자국 분명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많이 나눠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성장했고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과정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행복한 투자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 인상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구를 안 가보신 분도 많이 보고 지금 가실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인상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예요. 열심히 인장. 저 이제 여름이니까 선글라스 끼고 지금 마스크도 꼭 하시고 손소독제 꼭 챙기고 인장을 가주시면 돼요. 우선 인장 가와야 될 지역이요. 수성구랑 중구 이 두 개 지역은 대구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좋은 지역을 먼저 가보시는 게 저는 항상 어디를 인장 가든 좋은 지역부터 먼저 가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성구, 중구를 먼저 본인 인장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달서구와 북구를 다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모든 게 완벽한 곳은 수성구예요. 수성구는 학군도 좋고 교통 좋고 다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달서구와 북구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달서구 같은 경우는 끝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바로 중구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교통은 좋지만 학군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북구에 거주한다든지 아니면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초등학교를 갈 때쯤 되면 선택을 해요.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수성구를 가게 되고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달서구를 가게 돼요.
그만큼 학군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학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수성고 가지고 그다음에 달소, 북구 이런 순이라든지 여기 중구는 정말 다른 작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성고랑 중구를 먼저 중심 지역부터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달소, 북구를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상 녹아보시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